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검찰에 구속이 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에 대해서 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관리 책임이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퇴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유 씨 구속의 의미와 파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책임론 등 이 전문가들과 함께 이 부분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법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검찰 수사 급물살을 탔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금을 받으신 게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검찰에서 다 밝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은 당연히 벌 받아야죠. 받은 적이 없다. 없죠. 예, 없습니다. 네. 말이 뻥이지 찾아온 단정거리고 인사도 좌지우지하고 700억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뭐 줄 수 있냐 농담처럼 얘기하고 받은 적도 없습니다. 휴대전화를 대체를 안 하다 보니까 증거인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라고 보죠. 당연히 이재명 지사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네, 법원이 영장 발부한 이유 아무래도 증거인멸 그리고 도주 우려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됐을 텐데요.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법원이 발부한 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이제 그 배임죄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화천대유 천화동인 측에 약 3천억 정도 이상의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이 성남시에 기속되어야 될 그 이익을 더 그 천화동인이라든가 화천대유 쪽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고 그러한 약속을 하고 또 그 설계를 해서 실제로 기속되게 만든 것이 배임죄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성남시에는 그만큼 그 피해를 입히고 그다음에 천화동인 화천대유 쪽에는 그만큼 이익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뇌물죄에 대해서도 지금 변호인이 뭐 700억 줄 수 있냐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 말 한 것을 실제로 입증이 지금 녹취록에 의해서 입증이 되기 때문에 뭐 말만 했다고 해도 뇌물 요구죄가 되고 네. 상대가 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면 뇌물 약속죄가 되어서 700억 받은 것이나 거의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영장에 기재된 뇌물죄가 뭐 10억이다 이 정도는 지금 구속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요건만 갖춘 네. 것이고요. 또 배임죄는 예. 유동규 씨에게 배임죄가 인정이 되면 이제 이 배임 행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계 즉 그 천화동인이나 화천대유 쪽에 이만큼 이익이 가도록 설계한 것을 이재명 지사가 알았다면 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뭐 승인을 해주거나 했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 배임죄의 주범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업무상 지시 감독을 예.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저 배임죄가 인정된 것이라면 굉장히 이 저 대선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고 앞으로 이재명 지사는 유동규 저 사람의 불안한 입에 운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지사는 저 유동규 씨가 배임죄로 구속되는 걸 보고 아마 잠을 이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그러는데 이 이재명 지사는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동규 씨 구속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만 이제 법적인 책임이 예. 이제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따져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일단 언론이 취재한 부분에서는 8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 그리고 대장동과는 상관없이 위례 신도시 개발 때 민간 사업자 정모 씨로부터 한 3억여 원 받은 것 이렇게
그 구속영장이 적시가 돼 있다는 건데, 자 김준일 대표님, 뭐 이 지사와의 관계는 여긴 드러나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사실은 뭐 여러 액수들이 나왔잖아요. 뭐 700억을 달라고 했네, 네. 아니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이제 아직 썰에 불과한 것이고, 명확한 것은 8억이 갖고 그거에 대해서 차용증까지 지금 유동규 씨는 썼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대가성이 있었는지, 로비의 어떤 대가인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업의 편의를 봐준 대가인지를 먼저 밝히는 게 우선이고, 네. 이재명 지사는 일단은 정치적 책임은 이제 관리 책임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으니 예. 그 다음 단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유동규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자 최명표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요.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 차원을 넘어서 성남시 또 윗선으로 갈 거다, 수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 최고 윗선이 사실은 성남시죠.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니까 그 뭐 본인이 얘기했듯이 사실 이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 본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물론 그 설계 개념에 관해서 지금 이제 말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설계의 핵심은 사실은 수많은 이익이 거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부분이 저는 설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설계를 했고요. 자, 그 지시를 받아서 실무적인 설계를 지금 유동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했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서 자 민간으로 많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많이 가져가느냐는 거는 그 주주 구성으로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절반을 가져가야 되는데 1,822억을 먼저 받고 나서 자 나머지는 만약에 이익이 나오면 다 민간업자가 가져가라는 식으로 지금 설계가 된 거잖아요. 그 이런 부분이 이제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삭제했다는 대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그 당초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개발 사업 1팀에서 그걸 넣어서 초안을 만들었을 때 예. 그거를 삭제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성남시로 환수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네. 그 부분을 빼버린 데 대해서 지금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이 배임 그 부분을 빼버릴 때 네. 과연 성남시장은 전혀 몰랐느냐, 보고조차 받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법률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전 나올 거라고 네.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사 측은 당시 이윤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봤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확보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에 대한 배분 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남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날지 몰랐다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 지사의 오늘 해명이랄까요, 유감 표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개발 이익을 완전히 환수하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안타깝게도 화천대유 뇌물수수 사건의 전 성남시 공공기관 본부장이 연루돼서 구속됐습니다.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든 제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마귀와 천사의 전쟁의 이 경계 지점에서 일부는 지고 또 일부는 오염되고 일부는 결탁하기도 하겠지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그의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릴 것 없이 정말로 지휘고와 막론하고 엄정하게 물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비록 퇴직한 후엔 뇌물을 약속하고 수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지휘하던 직원이 제가 소관하고 있던 사무에 대해 이런 불미한 일에 연루됐다, 그래서 유감이다, 부족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재욱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캠프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설계했다는 내용의 핵심은 성남시 자체가 재정적 적자이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니 공영개발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민관이 같이 하는 것을 설계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확정이익을 미리 성남시가 확보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우선 배당을 받는 거죠. 네. 이 두 가지를 설계했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만 보더라도 얘기한 것처럼 확정이익이 민간에는 한 1,400억 정도가 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뭐 4천억이라고 하는 큰 이익이 난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예견해서 중간에 사전에 왜 환수할 조치를 하지 않았냐고 해서 이거 갖다 업무상 배임을 얘기할 수 있는가? 또 중간에 더 많은 이익이 나니까 920억 정도 터널 사업에 대한 공사 비용을 다시 가져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이런 많은 이익이 난 것이 사실이지만 설계 과정에서 그것을 갖다 예상하지 못한 것까지 네. 업무상 배임으로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법적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하나는 유동규 씨 문제 같은 경우도 뇌물수수 지금 5억 원 문제가 있는 건데 이 문제가 그러니까 최초에 설계했던 4천억 이익에 대한 설계인 건지 아니면 그 이후에 화천대유 자체 사업에서 발생하는 3천억에 대한 부분인지 전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모든 문제들을 이재명 지사와의 관련성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지만 지금 내용을 봤을 때에는 아무것도 밝혀진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건 저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확한 좀 근거들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유동규라는 사람이 이 사건에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은 유동규와 그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당시 시장의 관계라든지 그 당시에 그 의사 결정에 있어서 이재명 시장이 얼마나 인지하고 또 유동규에게 사인을 보냈는지를 실질적으로 증명해내기가 과연 쉬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다라는 의지인 것인지 네네. 고개가 지금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말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금 무슨 뭐 화천대유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하는 그 김모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 관련돼 있는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지도급 인사들 간의 일련의 연결고리라든지 내지는 지금 그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에 성남시장 지사를 해오면서 또 지금 대선 공약으로 강조하는 것이 이재명은 합니다. 자신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런 유동규 같은 사람을 소위 중요한 자리에 앉혀놓고 본인은 마치도 성남시의 당군 이래의 최대의 치적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거 부패고리가 이제서야 발견된다면은 지금 이재명의 입장은 내가 그만큼 무능했습니다를 지금 고백하겠다는 것인지 네. 그리고 사실 이 검찰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과연 얼마만큼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사건을 지금 몇 개월 동안 뭉개다가 이번에 그 유동규 압수수색의 과정에서도 보면은 또 뭐 검사가 들어가갖고 유동규하고 얘기를 한 2-3시간 하다 나왔다라는 기사까지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귀와 천사를 아무리 얘기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마귀와 천사라든지 또는 이재명 씨의 논리를 100%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정치권에서 유행하는 말이 도의적 책임, 관리 책임, 그다음에 말해놓고 녹취록에 나왔으면은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농담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한국 정치를 이렇게 희화화하는 상황까지 만든 장본인이 누군지 그래서 이 사건의 진실이 빨리 파헤쳐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검사가 따로 가서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다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결국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 어떤 관계였느냐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이 지사가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오늘요 측근이냐 아니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장동 규발은 이제 성남시 자주지역 임종원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었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유동규 본부장이 측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에 측근이 아니라고 임명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오고 저는 측근의 개념이 뭔지 저는 정해 주시면 제가 그 부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측근이 뭐예요? 기준이 여하튼 객관적인 팩트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저의 선거를 도와준 건 사실이고
시장 선거 때 나름 조직 관리 역량이 있어서 어쨌든 시설관리공단 관리원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게 이사업하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바꾸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원래 하던 직무를 그냥 하게 된 것인데 작년 연말에 일방적으로 사표 내고 나가버렸는데 무리하게 엮지 말고. 네, 성남시장 재선 때는 도와줬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영화 투자 관련해서 갈등이 있으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버렸다. 이게 이 지사의 지금까지 이야기입니다. 조직 관리 능력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 관리원으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준일 대표, 언론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측근과 지사와의 관계. 일단 측근이란 단어가 상당히 비과학적인 단어고 갖다 붙이기에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도 도대체 측근이 뭐냐 이제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핵심 측근하고는 조금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유동규 씨는 과거에는 공신이었다. 공신에 좀 더 가깝다. 측근이라 하더라도 공신 쪽에 좀 가까웠고 선거를 도와줘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떤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승승장구를 했죠.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신에 가까웠고 최근에는 어쨌든 사이가 좀 벌어진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측근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다만 핵심 측근이라고 하면은 어떤 의사결정권을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데 유동규 씨가 그 정도까지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보는 거는 조금 저는 무리다. 과거에는 하지만은 공신이었거나 측근에 가까웠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성남시장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지사 때는 측근이 아닐 수 있는데 성남지사 당시에 유동규 씨의 입장 내지는 이재명 현 후보와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는 그때는 측근으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측근에 가까웠다. 좀 말이 애매한데 측근에 가까웠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알겠습니다. 근데 측근이든 아니든 그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입장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임명권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그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으로 임명할 때도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무리해가면서 임명을 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경기지사로 갔을 때도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또 임명을 할 정도로 늘 가깝게 두고 있었던 분이고 또 하나는 우동균이 좌진상이니 이재명의 장비라고 언론에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 그런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천화동인이나 화천대유 이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성남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었고 그 내용으로 성남시에는 일정한 확정 이익을 주면서 나머지 장차 얻어질 수 있는 많은 이익을 포기하게 만든 그 배임 행위의 주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성남시장이 지시를 하거나 또는 보고를 받았다면 성남시장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너무나 명백해서 배임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법률가들로서는 논란의 필요가 없는 영역에 있습니다. 또 뇌물죄의 법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청탁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앞으로도 측근이 아니다, 이익을 더 받았다, 이재명이 아니면 이익을 몽땅 뺏겼을 것이다, 본질은 국민의힘 게이트다, 벌 받을 일이 아니고 상 받을 일이다, 이렇게 끝까지 그냥 듣든 말든 계속 우길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본질은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민간업자에게 그 이익을 주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자행한 유동규와 또 그 지시감독 관계에 있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어느 정도 개입을 한 것인지 그것을 밝히는 일이 지금 남아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불법적인 것들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론 난 다음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에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건 없고 검찰이 구속 단계 정도 지금 돼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나 명확히 드러나는 거는 지금 측근이라는 건 법률적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드러나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 기획본부장이라는 사람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하나하나 따라서 그걸 직접적으로 설계한 실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장동 개발에 관한 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거의 대리인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측근이냐 아니냐는 걸 굳이 따질 이유도 없이 적어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뭐 그 당시에 성남시 그 지역 신문들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거의 대리인처럼 본인이 활동을 하고 말로 하고 행동을 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 책임 뭐 이런 거를 이제 검찰에서 따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지사가 어떤 관계였는지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2010년, 14년, 18년 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정리가 좀 되는데요. 자, 제일 처음 이재명 지사와 만나게 된 거 성남시장 될 때입니다. 되기 전인데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으로서 이 지사를 당시 이 시장 후보를 지지함으로써 인연이 맺어졌죠. 성남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성남시장 인수위에 들어갑니다. 그 간사 역할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다음에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는 이제 뭐 가서 역할을 했고요. 2014년 성남도로공사,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바뀌었죠. 도시개발공사가 있었는데 거기 퇴사를 합니다. 왜 퇴사를 했느냐? 재선이 걸려 있어요. 이재명 시장에. 선거를 돕기 위해서 한 석 달 전인가요? 그만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선거에서 이겼죠. 이겼더니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공무원들이 선거 도와주러 갔다가 어떻게 똑같은 자리로 오냐 이런 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논란이 됐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장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기획본부장으로서 직무대리를 했고 대장동 개발에 대한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무자로서요.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설계했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다음에 2018년 또 도시개발공사를 퇴사를 합니다. 뭐가 있었느냐? 도지사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관계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자기를 이때는 도와준 적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선거 때는 도와줬는데 이때는 도와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지만 도지사로 당선된 다음에는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유동규 씨가 임명이 됩니다. 자, 이게 오늘 중앙일보 고정의 칼럼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언제 나갔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입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이걸 보면 과연 유동규 씨와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선거 때 당원 가입을 좀 해라. 직원들에게 권유를 했다는 이런저런 보도들도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정의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읽어본 언론 기사상으로는 도와준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질 않고요. 경기지사 특히 성남시장 그 선거와 재선할 때는 도와줬고 경기지사와 관련해가지고는 그 선거에는 도와준 적이 없다 이렇게 딱 잡아서 얘기하지 않고요. 도와준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들으면서도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경기지사가 되자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그 황교육 씨 때도 왜 그 논란이 됐던 경기관광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장으로 앉히고선 아마 2020년 12월, 작년 12월에 그만둔 것으로 그 작년 12월에 그만둔 이유는 뭐 영화사와 영화 제작과 관련해 갖고 약간의 알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역시 어쨌든 선거를 앞두고 좀 그만뒀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측근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그 자체도 주관적이지만 그럼 측근이 아니냐 이것도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내용으로 봐서는 요새는 인터넷에 몇 단어만 집어넣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2010년에서 2020년까지의 관계 속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슨 좌진상, 우동규, 뭐 관비, 뭐 장비, 관우 해가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그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공공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 그 언론에서 확인한 그 흥미로운 사실은 2012년에 이재명 지사와 매우 극한 갈등 관계에 있는 그 형과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의 부인의 통화 내용입니다. 여기에 2012년 통화 내용에 이 유동규란 사람이 나와요. 그래갖고 통화 속에서 한양대 음대 나와서 건축사무소 영업직을 하다가 분당에 3개 정도의 뭐 리모델링을 했는데 협박이나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꼭 그렇게 가까이 두느냐 이런 말을 했다라는 녹취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한테 지금 그 김혜경 씨죠. 이 유동규란 사람을 이재명 시장이 엄청 사랑합디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나서 이 형이 유동규란 사람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받았다 뭐 이런 예.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네네. 왜 그 2017년에 사망한 이 형이 2012년에 이런 통화를 했는지도 상당히 흥미롭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부분이에요. 아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유동규 씨 누가 설계를 했든 간에 예. 그 설계 내용대로라면 민간한테 그 많은 수익이 가도록 애초에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정해졌는데 이 사람들이 녹취록에 보면은 굳이 유동규에게 8억을 주고 700억을 주느니 마느니 이런 소리를 했는지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당시만 해도 이게 뭐 수익성에 대해서 확신이 안 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에게 최대한 투자를 받아내고 수익은 최대한 적게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좋아지면서 수익이 커지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만 아까 우리 최병욱 편집장도 말씀을 일부 하시긴 하셨습니다만 다른 지역 개발에서는 초과 수익에 대한 이 한계를 민간이 가져가는 한계를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번 대장동과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한번 해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형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재선 씨가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와 통화했던 녹취록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음대 나와서 건축사무소 하다가 분당에서 3개 있는 리모델링 하다가 왔고 이재명 옆에는 이런 사람만 있어요? 협박하고. 근데 문자 보니까 엄청 사랑합디다. 자, 엄청 사랑합디다. 굉장히 가깝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동규 본부장에게 고발까지 당했다, 협박 전화를 받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일부 기사에 보면은 뭐 같은 종교 행사 내지는 교회 거의 같이 다녔던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는 과거에 형님과의 갈등이 바로 친인척의 인사 개입을 막으려다가 생긴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이 마귀의 손을 잡는 순간 바로 지옥문이 열린다. 제가 이걸 수없이 얘기해서 경계했습니다. 제가 형님과 갈등을 겪은 것도 이런 친인척이 시정에 개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다가 충돌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예, 이재명 후보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형님이 자꾸 뭐 시정에 말하자면 뭐 민원을 제기하고 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일절 끊으려는 과정에서 좀 말도 험하게 나왔고 그랬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후보 형 측에서는 이런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야기를 했던 것뿐이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김종욱 교수님 보실 때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이 매우 좀 중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측근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대부분 다 얘기하는 게. 네. 근데 저는 이 내용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정에 개입하려고 한 걸 막았다. 그러면 소위 친인척이 성남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막은 사람이잖아요. 유동규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인 형이 그러니까요. 개입하려는 예를 들면 사랑합디다라고 거죠. 얘기하는 네. 내용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본인이 접촉을 했으니까 사랑하는지 아는지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얘기하면 좀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측근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걸 막았다고 얘기하면 나쁜 측근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요. 또 하나는 저는 아까 그 선거팀프에 이렇게 많은 그 이력이 나오는데 저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렇다고 해서 저런 측근이라고 해서 그 측근이 유죄이기 때문에 죽은도 유죄라고 하는 논리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저는 측근이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뭐냐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이었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논리로 얘기하게 되면은 윤석열 그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핵심은 전 두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가 초과이익을 환수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초과이익 환수하는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유죄입니까? 현행법에? 제가 볼 때는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측과 얘기를 해서 어떤 청탁과 민원을 해서 이권을 갖다 본인이 만약에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민간에게 이익 배분이 많이 들어가도록 설계했다? 그 설계한 게 제가 볼 때 유죄입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권 개입이 있었다고 얘기한다면 유죄인 거예요. 제가 볼 땐 이게 다 섞이게 되면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건데 저부터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진짜 그야말로 설계 과정에서 청탁과 이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입증이 된다면 전 이거 분명 유죄인 거죠. 근데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으면 유죄인 것처럼 그다음에 민간이익 배분이 많이 들어간 것을 막지 않았으면 유죄인 것처럼 전 이건 제가 볼 때는 법률상 해석이 잘못됐다. 과다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정확히 바로 잡고 가야 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간에게 돌아갈 돈을 다 이 공공개발 쪽으로 해서 시에 들어오게 했기 때문에 자신의 치적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민간이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다 보니까 왜 캡을 안 씌웠느냐, 이 한도를 왜 안 씌웠느냐 그런 부분이지 이게 법적으로 뭐 따질 거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져야 아니 근데 그런가요? 지금 뭐 워낙 이제 좀 황당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하나는 측근이라서 처벌받거나 측근이라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면 책임지라는 거죠. 측근이라고 무슨 책임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자식이 죄지었다고 아버지까지 책임지라고 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사장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부장이 정결로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지휘 감독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뭐 문서상으로 결재를 했다면 더더욱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배임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무슨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않으면 불법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나무들을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각자 주식 보유량에 따라서 그리고 우선주, 보통주라고 나눠서 우선주기 때문에 처음에 일종의 말하자면 확정이익만 배당받았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우선주는요 배당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처음에 확정 이익을 받고 나서 일정 상대 민간업자에게도 지분율까지 이상의 만약에 이익이 갔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지분대로 배당을 받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이 계약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지분을 무시하고 민간업자에게 모두 몰아주는 것, 이건 명백한 배임죄인데 자꾸 그것도 아니라고 이제 우기기 시작하면 뭘 우겨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요 법률가들에게 물어보면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이야기를 지금 그부터 전부 다 아니라고 막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러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렇지만 진실은 웅변으로 입증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게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인 거고 검찰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수사해서 기소하는 거예요. 최종적 판결은 법원에서 판단을 내는 거죠. 근데 평론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시청자분들은 그게 유죄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초과이익 환수하는 장치와 관련해서 이거 장치를 안 두면 유죄냐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현행법상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유죄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된 사유 보면 그 구속영장 청구한 내용에 그게 있어요. 그걸 초과이익 환수 장치를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배임 혐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임 협의라는 것은요 우일해지구 개발 때도 그랬고 평택 현덕지구 개발 때도 그랬고 거기에 다 초과이익 환수 장치라는 것이 있어요. 왜 그걸 둬야 되냐면
부동산 시장에 이게 뭐 1, 2년 사이에 다 해결돼서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개발할 때까지는 길게는 한 10년 걸리고 그래요. 누가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뭐 침체돼서 손해를 볼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그게 활황이 돼서 이익을 실제 예상보다 많이 볼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장치가 있어요. 예. 다른 지역에는 다 장치가 있는데 네. 왜 대장동에는 그 장치를 뺐느냐? 알겠습니다. 그게 배임이라는 거죠. 그게 왜 법률적으로 뭐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네. 그게 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저는 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그 지적을 하자면 김 교수님 말씀대로 설계 자체에서 그 공공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민간이 그 보통주와 관련해서는 배당 이익을 갖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요.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엄청난 초과 이익을 받은 거잖아요. 그 룰에 따라서 받은 건데 왜 유동규가 정이라든지 김만배라든지 이 사람들하고 녹취 속에 보면은 닥달을 하면서 700억 소리까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게, 그게 합법적이면 이렇게 유동규란 사람이 당시 본부장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네. 가한다 해갖고 얼음통에 맞아가면서까지 그걸 지금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 당시에 윗선에 있던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이런 지금 그 중간에 유동규란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인다라고 어필을 하든지 자기네들이 법에 호소해도 되는 거잖아요. 설계를 애초부터 이렇게 한 거라면, 이 설계가 합법적이라면. 그런데 전전긍긍하면서 700억을 주내 만에 또 8억을 차용증까지 받아가면서 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알겠습니다. 거를 다시 한번 방증하는 네.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여러 언론들이 뭐 700억, 8억, 뭐 또 뭐 70억 여러 돈의 액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녹취록 속에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아직 뭐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나왔던 5억, 3억, 이렇게 8억 하고요. 배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찰이 뭔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지 불법적인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선의로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됐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 그런 것도 법적으로 따질 부분인가라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만 법원의 판단 한번 좀 기다려보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SNS 글이 직접 올린 게 있어서 한번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나온 기사를 연결해서 올렸는데요. 3년 만에 금한령 방패 뚫은 이재명, 유동규의 투트랙 비법, 뭐 이런 기사를 링크를 했어요. 링크를 했는데 여기 시작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입부에 유 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심이자 측근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기사를 링크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지사가 그 기사를 봤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깝지 않다 그랬는데 2년 전에 2019년에 이런 기사를 링크를 했다는 게 과연 지금 말하는 게 맞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김준일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언론인으로서? 그러니까 뭐 측근이라는 단어를 언론인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러면 측근이라고 썼는데 이거 측근 아니니까 빼시오 하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기사에. 그러니까 안 좋은 거에 대해서는 뭐 소위 말해서 항의도 하거나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공신이었고,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뭐 소위 말해서 측근들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2010년 이전부터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때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있었던 사람들은 숫자가 소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동규 씨라든지 뭐 여러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뭐 높은 자리에 공을 세워서, 소위 말해서 공을 세워서 높은 자리에 간 것도 맞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측근이냐 아니냐라는 것보다도 정말로 의사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뭐 이를테면은 뭐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에서는 의사결정에 미쳤을 수 있지만은 그거를 넘어서 이재명의 정치적 판단에 있어서까지 어떤 뭐 영향을 미쳤느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것과 관련해서 똑같은 기자가 그 10월,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쓴 기사 보면 이 헤럴드 경제 기사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다른 3명을 아주 최측근, 그러니까 도원결의를 한 삼국지에 나오는 이 관우장비, 유비 이런 인물처럼 비유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장비라고 비유를 하면서
서로 뭐 연락을 안 해도 다 이심전심이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 또 해석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10월에 나온 이 이재명 기사의 기사 링크를 봤을 때는 그게 과연 이재명 기사가 지금처럼 그냥 나하고 소원해졌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는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 형보다는 더 가까운 사이는 맞는 것 같아요. 형이나 형수 이런 가족들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사이 같고요. 이재명 지사가 당초에 이 대장동 개발을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고 이것은 상 받을 일이고 토건 세력들로부터 성남 시민들의 이익을 얻어낸 그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주장할 때는 그때는 사실 유동규 씨가 측근이라고 이야기해도 별로 이 거부감이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상 받을 일을 해준 분이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당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민간업자에게 수천억의 그 부당이익을 넘겨주고 자기도 뇌물 받은 그런 사건으로 점점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측근이라고 하면 뭔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산하기관에 근무한 사람이 측근이라고 그러면 측근이 수백 명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발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측근이고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당군 이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했던 사업이 사실은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전부 동원했던 그런 표준적인 표준 약정 같은 경우에 있는 이 초과이익 환수 장치라든가 또는 그런 시의 최소한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까지 없애줘 가면서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 그런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던 유동규 본부장이 이제 구속까지 되었는데 이제 법적 책임 문제를 털기 위해서 자꾸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정적으로 너무 그건 하지 마시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규 씨가 구속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 배후에 실제로 이 지사가 있냐 없냐 이건 따져보면 되는 거니까 이게 윗선 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들 보고는 계시더라고요.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재명 후보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한 거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지사와는 그럼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냐면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가십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이거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엮어가지고 누구 가까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들 같아요. 예, 유동규 씨 입장은 저렇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 유동규 씨가 지난번에 했던 말이 또 논란이 됩니다. 뭐냐면 이 정모 회계사 모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어디 가서 아까 정우임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뺨도 때렸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건 인정은 했습니다. 근데 술김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던 사람,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대표가 있고 실소유주가 있어요. 대표와 실소유주가 같은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정모 회계사라는 사람은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이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수익 구조. 왜냐하면 그 부동산 전문 회계사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수익 구조의 기본을 설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이 민간과 공영개발 사이에 수익 배분 구조를 짠 그런 유동규 씨가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수익 기본 설계를 한 정모 회계사를 모른다? 모르면 이 대장동 사업은 없는 거예요. 대장동 사업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정모 회계사를 유동규 씨가 모른다고 한다면 대장동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거짓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것처럼 이거는 핵심 우리가 플레이어라고 흔히 그러잖아요. 이 핵심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다. 유동규 정 회계사는 그 두 명 중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기자들과 만나서 유동규 전 본부장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회계사랑은 원래 알던 사이신가요?
회사를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적으로 만나거나 통화하신 적도 없으신 건가요? 그 사람하고 통화한 적 단 한 번도 없고요. 중간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아요. 만나셨던 시기는 어느 정도예요? 그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회계사가 뭐 검찰에 녹취록을 제출했다고 하면서 기사가 나오고. 그거는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회계사 주장 본부장님께 모멸적인 언행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저는 정이라는 사람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당시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제 뭐 술집에서 머리 뭐 어떻게 맞고 이런 부분 나왔고 이 술 기운에 때린 거 맞는데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현 교수님, 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신뢰성이라는 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술 기운에 때렸는데 자기가 몰랐다고 한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때렸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건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네네.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이 이 사람 말 믿겠어? 라고 전 생각할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측근 여부가 전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이 사건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예. 이런 이슈 같은 거가 훨씬 더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전 그렇다면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분과 관련해서 뭐 측근의 규정이 애매하다 이런 얘기를 떠나서 어떤 관계인지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이 문제에서 정리가 안 되게 되면 만약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게 되면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니야? 유동규 씨랑 이재명 후보랑 관련 이런 논의들이 막 계속 일파만 번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는 이 부분에서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는 건 상당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 유동규 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단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니까 검찰에서 좀 명확하게 좀 수사를 하고 수사가 된 내용이 나오면 피의 사실을 공표할 수는 없겠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좀 중간중간에라도 좀 대국민 설명은 필요하다고 봐요. 안 그렇게 되면 계속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확인은 안 되고 논란은 벌이고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둘로 나눠져서 싸움이 계속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포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대선 후보와 연관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좀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좀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유동규 씨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휴대전화를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도 좀 하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압수수색할 때 또 침대에 누워서 이불 덮은 채 누워 있었다. 그 전에 뭐 음주가 좀 있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휴대전화를 그냥 그 화가 나고 막 전화가 하도 오길래 새 전화였는데 그냥 던졌다. 밖으로 던졌다 그러는데 검찰에서는 CCTV를 봤더니 양쪽에 문이 열린 적이 없다. 그래서 나간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갖고 있던 옛날 전화를 지인에게 맡겨놨는데 그거를 제출을 하려고 그랬더니 안 받는다 검찰이. 이렇게 유동규 씨가 이야기합니다만 검찰에서는 무슨 말이냐. 그런 거 없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일단 휴대전화 던졌을 때 뭐 사연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한번 또 들어보시죠. 어제 압색 과정 휴대전화를 갖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요 나중에 그 이유가 그때 수사관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거 말씀드리고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부분에 대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보도에 그 휴대폰 던졌다고 나왔었잖아요. 아니 어쨌든 간에요. 프레임 씌우기를 갖다 자꾸 하지 마시고요. 휴대전화 지금 검찰이 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고 있지 않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하신다고 밝히셨나요? 네, 오늘 법정에서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거기에 좀 담겨 있는 건가요? 이제 죄송합니다. 증거인멸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지금 검찰과도 또 유동규 씨 간에 서로 이제 말이 엇갈리니까 과연 뭐가 진실이냐 또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우선 우리가 지금 상황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는 하셨지만 저 유동규 씨의 행태를 보면서 몇 가지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 정영학 회계사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폭력이 확인이 되면서 그 또 폭력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그러지만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라는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횡설수설하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열쇠는 그가 쥐고 있는데 용의주도 하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계속해서 뭐 이재명 당시 시장의 재판이라든지 또 선거운동을 했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지 팩트로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도 사정이 있다고 그러고 아마 휴대전화가 한 개겠습니까? 몇 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저 횡설수설하고 앞뒤가 안 맞는 유동규 씨의 입을 가장 두려워할 장본인은 바로 성남시장 되자마자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또 재선하자마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또 도지사가 되자마자 차관급에 해당하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한 이재명 지사의 입장에서는 네. 지금 현재 유동규의 입을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결국은 저 입을 통해서 뭔가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시죠. 노벨이 9.11 테러를 설계했다. 이런 황당한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이 화약 발명 설계를 했다고 해서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도둑이 경비원 보고 왜 도둑을 완벽하게 못 막았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은 바로 적반하장에 해당이 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회수한 겁니다. 안타까움은 공감하지만 이게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좀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피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퇴를 하면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 다 사퇴해야 됩니다. 한전 직원이 그 뇌물 받고 부정행위하면 대통령이 사퇴합니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뭘 잘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관리 책임을 제가 도덕적으로 지겠다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지사는 이 후보는 관리 책임, 도덕적인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형사 책임을 직접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들어보시죠. 유동규 본부장 구속이 됐는데 이재명 지사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되거든요. 관리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아니라 너무 명백한 거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형사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뭐 특수부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정적으로.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볼 땐 다른 분은 몰라도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 그런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과 직접 연관되는 고발사주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렇다면 아니 검사가 무슨 결정을 합니까? 결정 안 하잖아요. 법원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논리로 따지면 본인도 그만두셔야죠. 두 분 다 그만두셔야 되는 거죠. 저런 논리대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계속 검사에 머무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를 해서 유죄가 나온 게 유죄입니까? 아닌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냥 수사는 최소한 열심히 수사만 하면 되는 건데 본인끼리 저렇게 판정을 내리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본심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노벨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나온다면 후보직 그만두셔야죠. 이건 무슨 본인이 그만두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유죄 판결이 난다고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없는 건데 아직까지 유죄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임명권자로서 임명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된다.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나 재발방지 대책들을 얘기했던 것이 과거의 선례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재명 후보에게만 후보 사퇴라고 하는 가혹한 얘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런 일이 측근에서 나게 되면 대국민 사과하고 재발방지 얘기하고 대부분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로 따지면 국정원장 댓글 조작 사건 유죄 판정을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그 중간에 사퇴해야 됩니까? 전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 지시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탄핵 사유일 수 있는 거죠. 전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민주당은 여기에 대한 내부적인 경선인단의 판단을 통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후에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그 다음에는 본선 경쟁 과정에서 아마 여론조사가 이 부분에서 판정할 거라 생각이 드는 거고 최종적으로 그때까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대선에서 투표하실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런 상황으로 반응이 맞는 거지 지금부터 저 사태가 발생했는데 유죄 판결도 아직 안 났는데 후보직을 사퇴하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야당에 있는 후보가 전 제가 볼 때 저건 너무 과도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처음부터 이 사건 시작 때부터 특히 유동규 본부장이 문제가 되자마자 나는 1원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금까지도 뇌물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의 공범 내지는
법적 용어로 기능적 행위 지배의 우위에 있는 시장으로서 혹시나 책임이 있다면 배임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자로서의 책임의 문제 또는 도의적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분명히 유동규 본부장이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거든. 배임죄로서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원이 1차적으로 이 배임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배임죄 부분에 대해서는 사선을 치고 범죄 사실에서 배제를 합니다. 그런데 배임죄가 인정이 되었다면 이것은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민간업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넘겨준 그런 불법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상 받을 일이라고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지 않을까. 지금 저렇게 불안한 유동규 입에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정치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을 막 하시거든요. 뭐 노벨을 불러오기도 하고 뭐 한전 직원 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하지 않습니까? 저런 알겠습니다. 것은 지금 스스로 분별력을 좀 상실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잠깐만 김재원 최고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 관점에서는 지금 배임이 매우 심각하다라고 지금 설파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일반 상식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은요. 다들 그 수익 구조를 왜 그렇게 설계를 잘못했느냐, 이거 배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 느닷없이 나는 1원도 받지 않았다. 아니 누가 받았다 그랬습니까? 아무도 거기까지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1원도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 얘기가 왜 나왔을까라는 또 다른 상상을 지금 동원하게 만드는 대목이라는 부분이라는 거를 잠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 입장에서는 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난 깨끗한데 밑에가 뭐 좀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건 나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좀 아니 누가 받았다고 하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하다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생각이 공공개발 부분으로 다 환수를 했고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니 여기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뜻인 거죠. 따지고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토론회 할 때도요.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말이 참 많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유동규가 체포됐더라고요. 예. 이재명 총장이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큰 소리 빵빵 치는 걸로 봐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대장동 책임이 만약 드러나면 이재명 후보가 10월 10일 날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나중에 사퇴해야 되는 그런 사태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재명 지사라고 보죠. 개발 비리에 있었던 그 모든 걸 설립한 장본인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내보면 그게 몸통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네, 이 대장동 사건의 몸통은 누구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이재명 지사고요. 또 이재명 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병 구속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길지 않은 시간에 이 몸통이 드러나고 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심정이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김재원 최고 이야기하듯이 불안할 거다. 입에만 또 의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겨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돼지의 비유를 했습니다. 보시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요.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겁니다.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런 일에서 안 먹은 일이 없거든요. 안 해먹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야 이재명이가 설마 안 해먹었을 리가 있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돼지니까. 본인들이 부정부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런 큰 이권을 놓고 부정부패를 안 했을 거라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예, 자 부처님 눈에는 부처, 돼지 눈에는 돼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 돼지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은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 또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제 저는 뭐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이제 대선 주자들이 자꾸 본인이 몸통이다 이런 이제 공격을 하니까 자 그런 사람 눈에는 결국 그렇게만 보인다. 이제 이런 걸
본인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 1원도 안 받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유동규 씨가 받고 있는 배임 혐의입니다. 그렇죠? 배임이라는 게 임무를 배반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뭐 수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척돼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일단 초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동규 씨 하나만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자 그럼 유동규 씨한테 이런 설계 같은 걸 지시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과연 뭐 배임 혐의에 어떤 관계에 있는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씩 둘씩 드러나겠죠. 뭐 극단적으로 보면 뭐 그거와 전혀 무관하게 정말 유동규 씨가 자기 혼자서 계획해서 뭐든지 다 했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의 책임이 면해질 것이고 네. 그렇지 않고 이재명 지사 본인이 얘기했듯이 자기가 설계자고 실무 설계자가 유동규 씨다라고 한다면 이런 중요한 일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지시를 안 받고 또는 허락을 안 받고 처리했을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이제 책임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가는 동안 뭐 윤석열 후보나 뭐 원희룡 후보나 누가 정치적인 주장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주장마저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건 뭐 정치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실제 돈이 오간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지금 국민의힘 과거 새누리당 인사들이거든요.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정무수석 아니 민정수석을 했고요. 그리고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했고요. 그리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또 이제 뭐 그 정부를 이제 걸치면서 다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돼지 눈에 돼지라는 거는 이렇게 국민의힘 새누리당에서 있었던 당적을 가지거나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자당의 어떤 반성은 하지 않고 이런 거에 연루된 것에 반성은 하지 않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냐. 먼저 반성부터 제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어찌됐든 그거는 이제 수사가 다 하고 뭐 누가 돈을 받았든 그거는 이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돈 액수가 나오고요. 특히 이제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본회의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 아들에 대해서 자택 압수수색했습니다. 그 제시한 영장에 아들은 참고인이고요. 곽상도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이렇게 적혀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누구에게 갖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나올 테니까 검찰이 좀 신속하게 수사해서 이런저런 말들 좀 없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경선도 지금 막바지고요. 대통령 선거 계속 이어질 텐데 국민들이 혼란스러운 일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지난 주말에 기사 하나가 굉장히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왕자입니다. 왕자.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 5차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적힌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됐던 거죠. 자, 윤 후보 해명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저희들이 어릴 때는 어디 뭐 시험 보러 가거나 뭐 심지어는 뭐 집에 무슨 대소사가 있을 때도 그 손에다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써주고 이랬어요. 기세 있게 자신감 가지고 토론을 잘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손도 다 이거 보여드리고 이렇게 한 건데 좀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주술 뭐 운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세상에 뭐 이 부적을 손바닥에다가 펜으로 쓰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뭐 이걸 그렇게 깊이 생각을 못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느 순간에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 샤머니즘이 들어온다는 느낌들이 많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부에서 저거 계속 논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윤 후보에 대해서 의혹 너무 많아 대선 어려울 것.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미심 있는 후보로 이재명 이길 수 있나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또 이름도 개명했다는 말씀들이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민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국민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내용은 안 나오고 온통 저런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논란이나 저런 왕자나 이런 일들만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민심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민심에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농담처럼. 그러니까 저는 저런 방식으로 또 해명도 참 우스운 게 뭐 손가락 위주로 씻어가지고 대변인이라는 분이 왕자가 지워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봤는데 턱하니 치니까 억하니 죽었다라고 옛날 얘기가 생각날 정도로 말씀 안 되는 논리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국민이 사라졌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의 토론회를 보면 국민은 사라지고 전혀 국민과 무관한 이슈만 논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빨리 돌아오셔서 적어도 국민을 위한 토론을 이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검찰이든 공수처든 아니 뭐 지금 야당에서 특검 말씀하시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는 좀 수사기관에 맡기시고 이제 후보들은 좀 다시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왕자 논란의 또 하나의 다른 포인트가 뭐냐, 해명에 있었습니다. 해명. 처음에 그때만 했다. 누가 뭐 지지자가 좀 진하게 써줬는데 지우다 안 지워져서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초기에. 그러다가 그때만 그랬다 그랬는데 그 앞에 뭐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영상 보니까 또 비슷한 게 있거든요. 3차, 4차, 5차 다 똑같은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건 무슨 이렇게 거짓 해명을 하느냐. 그때서야 이제 이 지지하는 뭐 할머니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같은 아파트 쪽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꼭 이렇게 손을 잡고 써주셨는데 그냥 가기 그래서 지우고 가기 그래서 그냥 갔었다. 이런 식의 또 해명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구차해지고 이게 정말 주술적으로 이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자꾸 사게 되고 실제로 그런지도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뭐 사주 보러 다니고 그런 적도 거의 없는데 물론 뭐 한두 번씩 보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처음으로 승용차를 샀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 차에 고사를 지낸다면서요. 그 제가 차를 몰고 저 대구 803 꼭대기 근처로 가서 삶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앞에 갖다 놓고 큰절을 했거든요. 차에다가 어머니가 막 하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차 샀을 때부터는 저는 고사를 지낸 적이 없는데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대 문명의 이기인 차에다가 삶은 돼지머리 넣고 큰절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뭐 그런 문화권에 살았는데 차라리 윤석열 후보가 뭐 불안해서 써주길래 그것도 위안을 삼으려고 그냥 갔다고 했으면 뭐 좋았을 텐데 굳이 저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특히 대변인이라는 분은 좀 제발 좀 캠프에서 교육 좀 시켜서 도움되는 변명을 하지. 저는 좀 많이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저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웃음거리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인데 자꾸 일을 키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명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손가락 위주로 씻은 것 같다. 한번 들어보시죠. 일부에서는 뭐 주술적인 얘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매직으로 그리고 다 보이는데 뭐 이렇게 적는 경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한 해프닝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는 손 안 씻으세요? 손이요?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 약간 반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여야 대선 주자들 부적 선거냐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그 왕자를 보니까 갑자기 최순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웃었고요. 그 댓글이 참 재밌는 게 있었는데 이게 무당층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당층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생각했더니 무당층이었다고 하더군요. 손바닥에 왕자를 새기고 나왔으니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만천하가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대통령 선거가 마치 무속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지 저는 정치 26년을 했지만 이런 대통령 선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 보건대로 유치하다. 아니 무속인이 대통령 뽑습니까? 미신으로밖에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신을 믿는 그런 사람이 후보가 됐어야 또 대통령이 됐어야 되겠습니까? 네네.
근데 과거 정치인들은 참 저런 식의 뭐 일 전본다고 할까요? 뭐 이런 예.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네네. 기자 생활할 때 보면. 근데 이제 요즘에도 뭐 일부 저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뭐 이웃 할머니가 이제 써줬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그런 것들 뭐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 본인이 또 뭐 그걸 믿든 안 믿든 간에 여하튼 이웃 할머니가 진짜 써준 게 맞다면 그것도 함부로 지우고 나가면 같은 아파트 사는데 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인정할 그러니까 오락가락보다는 인정할 부분은 정확하게 인정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 때 뭐 오방권 이야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게 그 주술적인 의미.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뭐라 그럴까요? 좀 뭔 일이 생길까 싶어서 좀 겁내는 부분에 대한 뭐 보완책은 되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마치 신봉하듯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저런 것들이 그 당시를 또 생각하는 그 당시에 뭐 오방권인 이런 것도 좀 과장된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김 교수님께서 그 야당의 토론을 보면은 국민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토론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이 어떻게 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그 오해를 낳느냐 하면은 손바닥의 왕자 때문에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차라리 그러면 믿을 신자나 충성할 충차나 이런 건 모르는데 임금 왕자가 지금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고요. 우선 본인이 그거를 알면서도 하고 나왔다라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 토론 연습 과정에서 참모들도 알았을 것이고 캠프에서 알았을 텐데 아까 캠프 대변인에 대한 지적도 나왔지만 그거 지우고 나가세요라고 말을 한 사람이 과연 하나도 없었는지 아니면 있었는데도 본인이 꿋꿋하게 그거를 하고 나왔는지 이런 부분 적어도요 이 캠프가 민주적이라야 본인의 지지도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적극적 지지층은 흔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지금 아직 경선 과정인데 당내에서의 지지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본선 가면은 중도층이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 왕자 이제는 안 하고 나오겠죠 뭐. 뭐 본인 소신이면 또 혹시 모르죠. 또 써주시면 나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이 다른 글자 써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뭐라 그러냐 왕이라는 게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바뀔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딴 글자 써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윤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속옷까지 빨간색 입지 않았었느냐 역공도 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경선이 우습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시죠. 정치인들이 참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정말 속옷까지 말이야 막 빨간색으로 입고 다닌다고 소문도 딱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로 누구를 갖다가 이렇게 음해하고 공격하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치의 수준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건 뭐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보고 개명을 했다고 막 그러길래 개명극을 무서워하고 물고 늘어지고 아니 너 그 속옷들 뭐하려고 시비거리 삼냐. 내가 속옷을 뭘 입든 간에 그거를 시비거리도 삼고 참 경선 추잡하고 코미디 대행진으로 몰고 간다. 네, 뭐 다들 알려진 이야기죠. 홍판표란 이름이었는데 이 검사가 어떻게 판사 판자를 쓰냐 그래서 이름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홍 대표가 예전에도 하고 있었고 빨간 넥타이 뭐 빨간색 이건 좀 유명했던 이야기니까 그런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 논란이 좀 쓰잘데기 없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는데 왜 특히 이게 보수 정당 쪽에 이게 많은지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박근혜, 최순실 지금 뭐 윤석열, 홍준표 의원까지 좀 왜 보수 정치가 지금 이렇게 되는지가 좀 안타깝고요. 좀 좋은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10초만 반박을 하자면요. 보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정치판에. 알겠습니다. 이장해갖고 대통령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쪽에. 선거 때만 되면 꼭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 캠프 사무실 어디다 하느냐, 뭐 묘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결과 연관이 있었을까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